자, 교과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152페이지 같이 볼게요. 이탈리아의 통일운동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전에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제 프랑스 7월혁명, 2월혁명 배웠고요.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러시아의 발전 부분 배웠어요. 특히 프랑스의 7월혁명과 2월혁명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굉장히 유럽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이제 통일운동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과 독일의 통일운동이었어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 자, 이탈리아가 원래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탈리아가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통일의 배경,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배경. 첫 번째 배경으로는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근데 컴퓨터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자, 여기 그 추가한 건 선생님이 이따가 놓고, 자, 첫 번째 배경으로는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두 번째 배경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프랑스의 2월 혁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이제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은 이탈리아의 민족의식을 자극하였고,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 아래에서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 급진파가 민족 통일과 민주개혁을 추구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이탈리아에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배경으로 이제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분열이 되어 있었다. 2월 혁명이 이제 두 번째 배경이 되겠죠. 배경 2. 잘못 썼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폴레옹 전쟁은 이탈리아의 민족의식을 자극했대. 우리 이거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자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세계의 민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상황들, 또 이제 선생님이랑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마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저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치니라는 사람은 일단 처음에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청년 이탈리아당 조직. 이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통일운동을 시도했던 게 바로 이 마치니라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이탈리아당 조직.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마치니는 이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을 해서 이탈리아를 통일된 왕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로마 공화국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이탈리아를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치니라는 사람이 실시했던 통일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마치니의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자, 그 후에 그러면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어떤 사람들, 어떤 이제 주체들,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었는가? 그 후에 통일운동의 주도권은 사르데냐 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르데냐 왕국. 당시에 이탈리아 영토에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게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재상이었던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카보우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했어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상태의 이탈리아를 통합하기 위해서 나라의 힘을 기른 거죠. 그래서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했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로 통일의 기반을 다졌고요.
그 이후에 치밀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 치밀한 외교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맺은 밀약이 있습니다. 프랑스 밀약.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밀약을 맺어서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가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카보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랑 이제 밀약을 맺어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이제 지원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사르데냐 왕국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에 맞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여러 도시들은 오스트리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탈리아 이 북부 영역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이제 내쫓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제 그거를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맞서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일으킨 후에 차례로 중부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를 병합을 했어요. 사르데냐 왕국이 이런 외교정책, 개혁정책 등을 통해서 중부, 북부 이탈리아를 병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부, 북부 이탈리아를 병합을 했지만 이탈리아 전 지역을 아직 통합하지 못했어요. 이탈리아 남부에는 또 새로운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리발디.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이제 시도했던 주체 중에 첫 번째로 마치니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카보우르가 중심이 되었던 사르데냐 왕국. 세 번째로 가리발디입니다. 자, 이 가리발디는 적색 셔츠당이라고 하는 의용군을 이끌었는데, 이 의용군을 이끌어서 이탈리아 남부 원정에 나서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비롯한 본토의 남부를 점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당시에 중부 북부 지역에는 사르데냐 왕국이, 남부 지역에는 가리발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 이 두 세력이 목적은 똑같아요. 이탈리아에서 통일된 왕국을 만들자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애초에 이렇게 세력이 좀 나뉘게 됐냐면 원했던 정치의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르데냐 왕국 같은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원했어요. 입헌주의. 왕국이면은 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데냐 왕국은 왕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이런 입헌주의 체제를 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리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헌군주제 말고 공화주의를 추구했어요. 공화주의는 이제 세습된 왕의 혈족, 뭐 피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습된 왕권이 아닌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 혹은 대표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공화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르데냐 왕국과 가리발디는 원하는, 서로 추구하는 정치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세력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가리발디는 자신이 정복한 남부를 사르데냐의 국왕에게 바쳤다. 당시에 엠마누엘 비토리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황제에게 이탈리아 남부를 바치게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 바치냐면 이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자신은 이러한 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다르지만 자신이 차지했던 지역을 사르데냐 왕국에 이렇게 바쳐요. 그래서 이 가리발디가 별명이 푸우나예요. 푸우나.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자신이 원하는 정치 형태가 아닌데도 이 대업이라는 것 명분 하에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르디니아 왕국에게 자신의 영토를 바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렇게 남부와 북부까지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 이탈리아 왕국,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마치니, 사르데냐 왕국, 그리고 가리발디를 거치게 돼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자, 이후에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을 점령을 하면서 이탈리아 지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완전한 통일은 아니에요. 아직 통합하지 못한 영토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지역에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왕국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의의가 있죠. 이탈리아 통일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위에 자료 같이 볼게요. 자료 6번. 자, 6번 보면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탈리아 통일에서 영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고요. 자, 이탈리아 통일운동. 이탈리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반동적인 사람들의 완고함과 공화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카보우르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어서 입헌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들을 어리석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가리발디와 이 사르데냐 왕국의 의견 대립은 사실 이런 정치 형태에서 왔다. 하지만 그런 정치 형태의 의견에서의 이제 합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리발디는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 자신의 영토를 바쳤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독일의 통일 부분이에요. 독일의 통일 같이 봅시다. 잠시만요. 자, 독일의 통일 볼게요. 자,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이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분열이 되어 있었던 왕국인데,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배운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통일을 했어요. 자, 그럼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봅시다. 일단 독일은 빈 체제 아래에서 40여 개의 소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배경이 되겠죠? 독일 통일의 배경으로는 빈 체제 아래에서 독일의 여러 연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게 배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40여 개의 소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이제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일 통일의 전개예요. 자, 프로이센은 독일 내 나라들 사이의 관세를 없애는 관세 동맹을 주도했대요. 관세 동맹. 이게 통일의 과정 중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동맹. 이 관세 동맹이라는 게 경제 통합을 이룬 거였어요. 독일 연방들 사이에 이 관세를 내지 않고 이제 교역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오고 갈 수 있는 동맹을 주도를 했는데 이때 프로이센이 이걸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 동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고 끝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돼요. 자, 왜냐하면 당시 영방들이 이렇게 소국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얘네가 관세 동맹을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산업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개 분열되어 있던 소국들이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게 더 이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 동맹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의 발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관세 동맹 이후에 군주 동맹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것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맺게 돼요. 그래서 이 관세 동맹과 군주 동맹들을 거치면서 이 연방들이 하나로 합치려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프랑스 2월 혁명이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관세 동맹, 군주 동맹을 거치면서 이 연방들이 하나로 합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열리게 돼요. 프랑크푸르트 의회.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의회가 발생했어. 의회가 개최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연방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치적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사실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든지 뭔가 명목상으로 문서를 제작했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성과를 얻지 못하고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끝이 났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의 결과로 그 이후에 통일의 주도권은 프로이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소독일주의라고 해요. 소독일주의. 당시에 독일은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봤듯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연방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소국이지만 이제 주도하는 두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원래 그전에는 오스트리아가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뭔가 주도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 이후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소독일주의가 채택이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대독일주의예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 운동을 하자라는 것은 대독일주의였고요. 오스트리아 중심은 대독일주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을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은 소독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통일운동의 주도권이 프로이센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독일주의가 채택이 된 거예요. 자, 독일의 통일도 상당히 쉽지 않죠. 근데 독일의 통일은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소독일주의까지 채택이 되었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프로이센이 정책들을 실시하겠지. 왜냐하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실시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당시에 프로이센의 재상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어요. 비스마르크. 자,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독일도 그렇고 주도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 당시의 재상들이야, 재상. 자, 이 사람의 별명은 철혈군주예요. 철혈군주. 이 사람이 왜 철혈군주라고 불리냐면 이 사람이 실시했던 정책이 철혈 정책입니다. 철혈 정책. 자, 이 사람은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 그러니까 군대를 확장시키고 그러한 힘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의회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우리 이제 152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2번 독일의 철혈 정책 보면 비록 빈약한 우리 몸보다 군비가 너무 무겁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려는 정열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군비 확장을 위해서, 자, 군비를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세금을 좀 많이 거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한 거야. 아, 세금 싫어. 그래서 세금 너 왜 이렇게 많이 걷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비스마르크가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세금 내는 거 싫어. 그래, 이해해. 싫어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독일이 통일을 이루려면은 당면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연설과 과반수의 찬성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야, 우리가 모여서 맨날 탁상 공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끼리 이렇게 말로 해봤자 어차피 안 되잖아. 우리 프랑크푸르트 의회처럼 그냥 말만 하고 끝날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줄로 넘어가서 무엇보다 철과 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철이란 것은 군사력을 의미를 하고요. 이 피는 우리 세금하면 혈세라고 하잖아요. 혈세. 국민들의 혈세가 막 낭비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군대, 이 피를 통해서 너희의 그 피 같은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군대를 확장하고 이런 군비 확장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 연설 이후에 비스마르크가 실시했던 정책들을 철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철혈 정책.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철혈 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혈 재상.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런 명연설을 하면서 군비 확장 정책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프로이센이 정말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원래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손꼽는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고 난 후에 프로이센은 굉장히 높은 폭으로, 가파른 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프로이센은 영토 문제를 놓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학습지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뭐 전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덴마크와 싸울 때는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였어. 야, 이 일정 지역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끌어들면서 덴마크한테 야, 여기 지역 나랑 오스트리아가 먹을 거니까 너 저리 가, 이렇게 내쫓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랑 사이좋게 반반 나눠 먹어요. 반반 나눠 먹고 이제 평화롭게 끝내는 척 하다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제 약간 시비를 걸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영토까지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세력이 강했던 강대국이었는데 이런 군비 확장 정책을 통해서 덴마크 그리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들을 이제 물리치고 더욱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게 됩니다. 북독일 연방 창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북독일 연방,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북독일 연방은 나중에 독일이 통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덴마크,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프랑스 왕도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을 보불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불전쟁. 프랑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북독일 연방이 창설되어 있었죠. 그 북독일 연방에 남독일의 여러 나라들을 연방에 참가를 시키면서 독일 통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비스마르크의 생각은 맞았던 거야.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물리치면서 독일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독일의 여러 나라들을 연방에 참가시키면서 독일 통일을 이루었다.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가 나폴레옹 3세였어요.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가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몰락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뭐 파리코민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다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복습할 때 당시 시대적 흐름을 좀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고 그 이후에 보불전쟁에 승리하면서 남독일 여러 나라들을 연방에 참가를 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로이센의 황제가 비렐름 1세예요. 비렐름 1세. 그래서 이 비렐름 1세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독일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독일의 통일은 이탈리아 통일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승리하고 국민 국가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와 독일은 자신들의 나라를 위협하던 주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있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전 유럽적으로 퍼졌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런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이렇게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통일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운동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 이후에 미국의 발전 봅시다. 교과서 범위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발전인데, 자, 독립 후에 미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영토 확장에도 힘썼대요. 자,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땠냐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가 이제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그런 영향이 받고 미국이 발전하던 당시에 남부와 북부 지방의 대립이 좀 심화가 됩니다. 남부와 북부의 대립이 좀 격화되었다. 자, 이 남부와 북부 지방이 왜 대립을 하게 되었냐면 당시에 남부와 북부는 조금 서로 바라는 바가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표로 그려주는 게 좋은데 표가 좀 애매하니까, 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와 북부는 서로 원하는 정치의 형태도 달랐고 서로 주가 되는 경제 정책도 좀 달랐어요. 일단 남부 같은 경우에는 대농장을 경영했어요. 농장 경영.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공업이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남부와 북부 간에 좀 격차가 있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격차가 있어.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무역에 대한 생각도 좀 달랐어요. 여기는 자유무역론을 원했고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원했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여기는 이제 지방 분권을 주장을 했지만 북부는 연방주의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았어.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서 좀 대립이 격화되었는데, 자, 남부는 대농장 경영을 한다고 했어요. 자, 대농장을 경영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노동력. 맞아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손이 필요해. 자,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는 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경영이 당연시되고 그게 필요했어요. 노예 제도가 필요했어. 하지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예, 흑인 노예의 존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는 노예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는데, 자,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좀 눈치를 보는,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당시에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의 대통령 당선. 자, 이렇게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이 남부에 있던 남부 연방의 사람들에게는 좀 자신한테 불리한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해요. 처음에 남부의 7개의 주가 연방 탈퇴를 주장을 하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온 7개 주에 더해서 점점 남부의 여러 주들이 같이 미국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남부와 북부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북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북전쟁. 자, 이렇게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략을 잘 짰어. 이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명분을 획득해요. 이 맹분을 획득한단 말이야. 맹분. 당시에 유럽에 있던 강대국들이 미국 남부랑 북부가 싸우니까 조금 뭐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도와주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링컨이라는 사람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천부인권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권 이 노예들한테도 있는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정말 명분상으로 얼마나 좋아. 맞는 말이잖아.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명분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북부가 애초에 유리했던 게 뭐냐면 상공업 중심으로 발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물자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남부보다 훨씬 빠르고 유리했어요. 그래서 우월한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노예 해방의 명분을 앞세운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에서. 이 남북전쟁 중에서 유명한 전투로는 게티스버그가 있어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었지만 처음에 진짜 엄청 치고받고 많이 싸워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렇게 명분을 획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부지방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면서 영국이 남부지방을 막 도와주고 하면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링컨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엄청 유명한 국민을 위한 뭐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링컨이 했던 말이고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남부와 북부로 갈려서 갈등을 맺을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못했지만 이렇게 미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어요.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적인 단합을 이루게 되었어요. 국민 단합을 이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륙 횡단철도를 개통을 하고 그리고 서부 지역, 당시 아메리카 서부가 인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개척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서부 지역을
개척을 하게 되면서 지역 간의 통합과 미국의 산업화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이민자가 많이 유입이 돼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시장이 확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을 잘 이겨내고 하나의 나라로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최강대국이죠. 이때부터도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 아래 자료 7번에 있는 표를 보면은 뭐 북부와 남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위에 적어준 거랑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전쟁 그리고 그 전후에 뭐 철도가 이렇게 많이 개설되었다라는 게 지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학습지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채우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수업 나가도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미국의 발전 부분은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강조해